세계 최고의 억만장자 투자자들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시기에 똑같은 주식을 팔고 전혀 다른 주식을 사들였다면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시장의 큰 신호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분기 보고서가 나와야 이런 움직임을 알 수 있잖아요. 몇 달이나 늦은 정보란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들을 따라 사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왜 그랬을까? 그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 통찰 자체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는 모두가 사랑하는 안정적인 고배당주,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반독점 소송에 AI 위협에 아주 시달리던 기술 공룡 알파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분기에 월스트리트의 가장 똑똑한 돈들이 전자를 버리고 후자를 택했어요. 대체 뭘 본 걸까요? 오늘 그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이들이 필립 모리스를 팔았는지부터 한번 뜯어보죠. 정말 결단력이 느껴져요.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듀크 패밀리 오피스, 보유 주식 81만 주가 넘는 걸 전량 매도했어요. 필립 라퐁의 코투 매니지먼트도 130만 주를 전부 처분했고요. 네, 그냥 비중 축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완전 철수죠. 이건 뭐 더 이상 이 회사의 미래는 없다, 이런 선언 같네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이 부분이에요. 당시 필립 모리스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27%나 올랐어요. 한창 잘 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보통 이럴 때 더 사지 않나요? 왜 한창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떠나기로 한 걸까요? 뭔가 숫자 뒤에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건가요? 상보다 높았고 심지어 연간 전망치까지 올렸어요. 거기까지만 들으면 완벽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딱 하나, 매출이 시장 기대치에 아주 살짝 못 미쳤습니다. 잠깐만요. 이익도 잘 나고 전망도 좋은데 단순히 매출이 기대에 조금 못 미쳤다고요. 그것 때문에 거물들이 전부 등을 돌렸다는 건 좀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맞아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죠. 하지만 이들이 주목한 건 그 매출 부진의 원인이었습니다. 바로 필립 모리스의 미래 그 자체로 여겨지던 제품, 진 때문이었어요. 연기 없는 니코틴 파우치인데 회사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었거든요. 아, 진. 저도 들어봤어요. 사실상 필립 모리스의 미래를 책임질 게임 체인지 아니었나요? 그렇죠. 진에 대한 시장 수요 자체는 여전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성장세였어요. 성장주 투자자들은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꺾이는 기미가 보이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거든요. 그런데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일부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 한마디가 불을 지핀 거죠. 프로모션이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제품 많이 팔려고 프로모션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진의 인기가 정말 소비자들이 좋아서 찾는 자생적인 인기냐, 아니면 회사가 돈을 써서 만든 인위적인 인기냐 하는 질문이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이 제품이 가진 독점적인 경쟁력, 워런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 있잖아요. 경쟁자들이 못 넘어오는 성벽 같은 거요. 그 해자가 과연 튼튼한가에 대한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모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거위가 스스로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비싼 영양제를 먹여야만 알을 낳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의심이 들었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의 퀄리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긴 거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주가였습니다. 지난 7월에 주가 수익 비율, PER이 25배에 육박했어요. 와, 이미 비쌌네요. 네, 이건 이미 미래의 높은 성장을 가격에 다 반영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가 찍혔으니까 이 투자자들 눈에는 위험 대비 보상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결국 필립 모리스의 스토리는 보이는 성장 이면에 숨겨진 성장의 질에 대한 의문이었군요. 맞습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필립 모리스는 여전히 3.6%에 달하는 높은 배당을 주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이 중요한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좋은 선택지일 수 있죠. 하지만 드러켄밀러나 라퐁처럼 미래의 폭발적 성장에 베팅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미래에 대한 아주 작은 물음표 하나가 수조 원의 자금을 빼낼 만큼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이 그 수조 원의 돈으로 찾아 나선 새로운 성장 스토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던 곳 바로 알파벳에 있었습니다. 콩추 두크는 물론이고요. 가장 놀라운 건 역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버핏의 움직임은 정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죠. 와, 버크셔가 3분기에만 알바낫 주식을 1,780만 주 이상, 금액으로 43억 달러어치를 샀다고요?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돈인데 버핏은 보통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주는 잘 안 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 단순한 주식 매수를 넘어서서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알파벳에 베팅할 때가 왔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파벳의 주가를 무겁게 짓누르던 거대한 불확실성의 안개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안개가 구체적으로 뭐였나요? 첫 번째는 미국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 리스크였습니다. 이건 정말 몇 년 동안 알파벳의 발목을 잡던 족쇄였어요. 당시 시장의 공포는 엄청났습니다. 월가에서는 회사가 쪼개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 사태 같은 거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구글의 핵심 브라우저인 크롬 사업부를 강제로 떼어내야 한다는 거였죠. 이건 뭐 회사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주가가 좀 오르려고 하면 이 소송 이슈가 터져서 찬물을 끼얹고 이게 반복됐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회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종 판결이 시장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아주 훨씬 가벼운 수준에 그쳤습니다. 검색 기본 설정을 바꾸게 하는 정도였죠. 시장은 거대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주가를 짓누르던 가장 큰 바위 하나가 깨끗하게 치워진 겁니다. 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악은 지났다 이런 확신이 들었겠네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가장 큰 법적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데요. 생성형 AI 때문에 구글의 검색 광고 사업이 위험하다.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챗GPT 같은 게 결국 구글 킬러가 될 거라는 우려가 컸는데 이 부분은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건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로 거친 안개, 즉 AI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시장 분위기 기억하시죠? 네, 거의 패닉 상태였죠. 구글은 이제 끝났다. 코닥의 순간이 왔다. 이런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맞아요.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장악한 이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어요. 시장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죠. 첫째, 수십 년간 이어진 사용자의 검색 습관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 아, 그렇죠. 그리고 둘째, 더 중요한 건데요. 구글이 그동안 가만히 놀고 있었던 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구글이 다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AI 기반 검색 기술,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AI 경쟁력이 다시금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AI가 구글을 파괴하는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구글의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모두가 위협이라고 부르던 것이 자세히 보니 기회였다는 거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가장 큰 법적 리스크는 사라졌고 가장 큰 기술적 위협도 극복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야말로 알파벳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안개가 완전히 거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투자자들 앞에는 안개가 거친 뒤에 맑은 풍경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그 풍경 속에 있는 알파벳이라는 자산이 생각보다 너무 싸 보였던 겁니다. 여기에 바로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더해집니다. 싸 보였다고요? 알파벳 같은 거대 기업이요? 네, 상대적으로요. 알파벳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28배 미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에요. 그런데 알파벳이 가진 자산들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현검 창출원인 검색 사업이 있죠. 유튜브도 있고요. 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있죠. 무섭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사업도 있고 자율주행 웨이모 같은 미래 사업들도 품고 있고요. 이 모든 걸 고려하면 투자자들 눈에는 안전하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보석이 헐값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 봤네요. 정리하자면 거물 투자자들은 미래 성장 동력의 질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필립 모리스, 즉 불확실성이 커지는 자산을 떠나서 가장 큰 법적, 기술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알파벳, 불확실성이 해소된 자산으로 대거 이동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A 주식을 팔고 B 주식을 샀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이 거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성장의 질을 판단하는 그들만의 날카로운 기준이에요. 모두가 필립 모리스의 성장에 박수칠 때 그들은 풀모션에 의존하는 성장에서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고 빠져나왔죠. 반대로 모두가 알파벳의 미래를 두려워할 때 그들은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는 걸 보고 과감히 들어갔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아니라 리스크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겁니다. 억만장자들은 결국 알파벳이 다가오는 AI 시대에도 검색 시장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데 수조 원의 돈을 건 셈이네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날처럼 기술 변화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시대에 이들처럼 기존의 거대하고 검증된 기업에 베팅하는 것이 과연 가장 현명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이 위대한 투자자들조차 미쳐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파괴적 혁신이 바로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거인들은 과연 계속해서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커서 다가오는 변화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될까요?